옥년 야담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옛 이야기 한 조각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엽 한성부 남대문 밖 장터에는 아침 일찍부터 백성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생선을 파는 아낙네들의 구성진 목소리와 엽전을 세는 상인들의 숨소리가 뒤섞여 장터 특유의 활기가 넘쳤지요. 그 한편에 자리한 낡은 멍석 위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훈이었습니다. 한때는 문장이 뛰어나 향시에서 이름을 떨쳤던 선비였으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관직에서 쫓겨난 후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문필로 살아갈 길이 막힌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관상술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지요. 얼굴에 새겨진 하늘의 뜻을 읽어드립니다. 장훈의 앞에는 손때 묻은 작은 나무 간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비록 해진 유생복이었지만 깊고 또렷한 눈빛만은 여전히 선비다운 품격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이 젊은이 정말 신통하구나. 내 딸이 시집갈 날이 언제인지 맞춰보시게. 아침부터 찾아온 손님들이 장훈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올해 농사운을 물었고 아낙네는 자식의 과거 급제를 점쳤습니다. 장훈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얼굴을 살펴보며 차근차근 말해주었지요. 어르신의 이마가 넓고 코가 고드니 올 가을 추수가 풍년일 것입니다. 이 부인의 자제분은 이마에 귀기가 서려 있으니 앞으로 3년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장훈이 피하려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높은 벼슬아치나 부유한 상인들이었지요. 이들의 얼굴에서는 늘 탐욕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고 그 끝은 항상 파멸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화를 당하고 거짓을 말하면 양심이 괴로웠기에 장훈은 애초에 이런 이들과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어 해가 중천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장터로 들어서는 가마 행렬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댕기와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가마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뒤로는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오늘은 우리 연홍이가 한성부 제일가는 대감마님을 뵙는 날이니 모두들 정신 바짝 차리거라. 그 목소리에는 기대와 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여인의 가냘픈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장훈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만 멈칫했습니다. 가마 사이로 살짝 드러난 한 여인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맑고 깊은 눈매, 단아한 코, 그리고 애잔하면서도 곧은 입술. 그런데 그보다 장훈을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 얼굴에 드리운 것이 정말 흉살일까? 장훈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흉살이라고 부르는 그 기운이 장훈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는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태워서 남을 밝히려는 슬픈 빛처럼 느껴졌지요. 바로 그 순간 가마 안의 여인이 고개를 돌려 장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홍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남자가 누구인지 그 눈빛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장훈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저 여인의 얼굴에 담긴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장훈은 가마 행렬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많은 얼굴을 보았지만
유독 그 여인의 얼굴만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장우는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다고 다짐했지요. 연홍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18년 전 가을 단풍잎이 붉게 물드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성부 명문가 김진사의 첩이었지요. 비록 첩의 몸이었지만 김진사의 총애를 받아 안채 곁에 작은 별당에서 편안히 지내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고 까마귀들이 울어댔습니다. 산파는 갓난 아이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지요. 아이의 눈동자에 희미한 붉은 빛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작은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산파의 말에 첩은 불안해했지만 김진사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쁜 딸을 얻었다는 기쁨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연홍이라는 이름도 그때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연꽃처럼 맑고 홍안처럼 아름다우라는 뜻이었지요. 연홍은 총명하고 예쁘게 자라났습니다. 5살이 되자 글을 깨우쳤고 7살에는 시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김진사는 딸을 무척 아꼈고 안채 마님도 처음에는 첩의 딸이지만 귀여워했지요. 그런데 연홍이 9살이 되던 해 집안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가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한성부에서 이름난 관상쟁이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 관상쟁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한눈에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진사댁의 운세를 보아드리겠습니다. 관상쟁이는 먼저 김진사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안채 마님과 아들들의 관상을 살펴보았지요. 모두 길한 운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연홍이 나타나자 관상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관상쟁이는 한참 동안 연홍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사댁, 이 아이의 눈동자에는 흉살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장차 집안을 무너뜨릴 재앙이 될 것이니 어서 멀리 내보내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안채가 술렁였습니다. 안채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김진사도 당황했지요. 연홍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토록 착하고 총명한데. 연홍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관상쟁이는 단호했습니다. 얼굴에 새겨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아이를 집안에 두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채 마님은 연홍을 보기만 해도 몸서리를 쳤고 하인들도 수군거리며 피했지요. 심지어 연홍의 어머니마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연홍아, 내가 정말 집안에 화를 가져다 줄 아이냐? 어머니의 서늘한 목소리에 연홍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예전처럼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연홍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벼슬기를 위해서는 집안의 평안이 필요했고 관상쟁이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지요. 연홍이를 기생집에 보내거라.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연홍의 어머니는 오열했지만 거역할 수 없었지요. 10살이 된 연홍은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한성부 기생집에 팔려갔습니다. 기생집 주인은 연홍의 미모를 보고는 만족해했지만 흉살의 아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걱정스러워했지요. 그래도 이미 받은 돈이 있었기에 연홍을 거두어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흉살의 아이라니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저 아이 때문에 기방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기생집의 언니들도 처음에는 연홍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홍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되었지요. 연홍은 누구보다 다정했고 아픈 언니가 있으면 밤새 간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홍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녀를 흉살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낙인은 연홍의 마음 깊숙이 상처로 남아 있었지요.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화를 가져다주는 존재일까? 연홍은 밤마다 혼자 울며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연홍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지요. 오늘도 연홍은 가마에 몸을 맡긴 채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연홍의 가마 행렬이 장터를 지나간 후에도 장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그 여인의 얼굴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요. 특히 그녀의 눈동자에 감돌던 붉은 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흉살이라고 했는데 장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흉살의 기운이 정말 그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것일까요? 장훈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은 빛은 슬프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 같았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장훈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으로는 저녁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기방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기방가는 한성부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반들의 가마가 줄을 이었고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지요. 장우는 평소라면 이런 곳을 지나치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때 한 기방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여인이 뛰어나왔지요. 바로 연홍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옷자락이 약간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뒤이어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방 안에서는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연홍은 두려운 듯 뒤를 돌아보더니 골목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장우는 망설이다가 연홍이 사라진 골목으로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서 연홍이 담벼락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낭자께서는 괜찮으십니까? 장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홍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낮에 장터에서 자신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던 남자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어찌 이런 곳까지? 연홍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훈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요. 소생은 장터에서 관상을 보는 장훈이라 합니다. 낭자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연홍은 장훈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눈빛만은 맑고 진실해 보였지요.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두려움이나 혐오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관상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를 아시겠군요. 흉살의 아이 연홍을 말입니다. 연홍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곧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장훈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흉살이라고 하셨습니까? 장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연홍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낭자의 얼굴에서 흉살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과 아름다운 마음이 보일 뿐입니다. 연홍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장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집안을 망하게 할 흉살의 아이라고 관상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생이 되어
그 관상쟁이가 잘못 보았습니다. 장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낭자의 눈동자의 감도는 붉은 빛, 그것은 흉살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태워서 남을 밝히려는 빛입니다. 남을 해치는 어둠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빛이지요. 연홍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생은 수많은 얼굴을 보아왔지만 낭자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은 처음 봅니다. 장훈의 말에 연홍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8년 동안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빛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낭자의 마음씨가 얼마나 선한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장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홍은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이 저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장훈은 연홍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았고 연홍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마음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저주가 아니라 빛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홍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훈 또한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지요. 사흘이 지난 후 한성부에서 가장 화려한 기방인 취선로에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인 민대감이 연홍을 지명해서 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민대감은 3대째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으로 현재 2조 참판의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권세욕이 강했고 특히 젊고 아름다운 기생들을 탐하기로 유명했지요. 한성부의 기방 주인들은 모두 그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기방 주인 월삼은 아침부터 하인들을 재촉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취선로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을 꾸몄지요. 무엇보다 연홍을 단장시키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연홍아, 오늘은 내 평생 일생의 기회다. 민대감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우리 기방의 명성이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월삼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민대감 같은 높은 어른의 총애를 받는다면 다른 양반들도 줄을 설 것이고 그만큼 돈벌이도 쏠쏠할 것이었지요. 연홍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흘 전 장훈과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지요. 처음으로 자신을 빛이라고 불러준 그 사람,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준 그 사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민대감의 가마가 취선로 앞에 당도했습니다. 8명의 가마꾼이 매는 화려한 가마였고 앞뒤로 하인들과 호위 무사들이 따랐지요. 월삼은 기방 문 앞에서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민대감마님, 오늘 이 취선로에 발걸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민대감은 위엄을 차리며 기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살이 불룩하게 찐 몸에 기름진 얼굴, 반백의 수염 사이로 드러나는 그의 모습에서는 누가 봐도 탐욕이 흘러넘치고 있었지요. 특히 그의 눈빛에는 욕심과 음흉함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에서 술상이 차려졌고 기생들이 차례로 들어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홍이 나타나자 민대감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오호, 소문대로 절세기로구나. 민대감은 연홍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숙인 채 정중히 절을 올렸지요. 소녀 연홍, 대감마님께 인사 올립니다. 그래,
가까이 와서 앉거라. 민대감은 연홍을 자신의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연홍은 마지못해 그 자리에 앉았지만 온몸이 굳어 있었지요. 민대감은 술잔을 들며 연홍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바로 흉살의 아이라고 불리는 기생이냐? 하하, 이렇게 아름다운데 무슨 흉살이란 말이냐? 민대감의 거친 손길이 연홍의 팔을 어루만졌습니다. 연홍은 몸을 움츠리며 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장훈이었습니다. 월삼이 황급히 막아서려 했지만 장훈은 단호한 표정으로 민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소인은 장터에서 관상을 보는 장훈이라 합니다. 대감마님의 관상을 보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대감은 술에 취한 얼굴로 장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관상이라 흥미롭구나. 그래, 무슨 말을 하려느냐? 장훈은 민대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저 낭자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대감께 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대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무엇이라? 하찮은 관상쟁이 주제에 감히 내게 명령을 하느냐? 민대감은 벌떡 일어나더니 장훈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훈을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내 놈 같은 것이 감히 내 운명을 논하다니 당장 꺼져라. 장훈은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민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탐욕은 반드시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대감께서는 오래지 않아 스스로의 욕심에 무너지실 것입니다. 민대감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에게 손짓하며 소리쳤지요.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무사들이 장훈을 끌어내려 할 때 연홍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연홍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기생이 감히 높은 벼슬아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지요. 민대감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놈도 이자와 한패냐? 감히. 하지만 연홍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훈이 자신을 지키려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순간 연홍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빛이라고 불러준 그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지요. 장훈이 호위 무사들에게 끌려나간 후 취선누는 술렁였습니다. 민대감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연홍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월삼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대감마님, 그런 천한 놈의 말씀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어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분을 푸시지요. 하지만 민대감의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관상쟁이에게 모독을 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지요.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그놈을 다시 잡아오라. 아닙니다, 대감마님. 그런 천한 놈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월삼은 재빨리 연홍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연홍이 민대감의 마음을 달래지 않으면 오늘 거래가 망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연홍은 마지못해 민대감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장훈에게 가 있었지요. 자신을 지키려다 그런 봉변을 당한 장훈이 걱정되었습니다. 연홍아, 내가 나서서 그놈을 감싼 것이 못마땅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민대감은 연홍의 턱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홍은 몸을 움츠렸지만 피할 수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연홍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연홍의 손을 잡았지요. 며칠 후 민대감은 다시 취선루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지요. 월삼을 따로 불러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월삼, 나는 연홍을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들고 싶다. 값은 내가 원하는 대로 치르겠다. 월삼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민대감 같은 높은 어른이 그렇게 큰 돈을 제시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연홍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특히 그 관상쟁이 놈과는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라. 월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요. 그날부터 연홍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삼은 연홍을 기방에서 가장 좋은 방에 가두다시피 했고 몸종들을 붙여 감시하게 했지요. 연홍은 사실상 민대감의 전용 기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아직 민대감님의 소실이 된 것도 아닌데. 연홍이 항의했지만 월삼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홍아, 내가 무슨 처지인지 똑똑히 알아라. 너는 흉살의 아이로 태어나 이 기방에 팔려온 몸이다. 민대감님 같은 높은 분이 너를 원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연홍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장훈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한편 장훈은 연홍이 걱정되어 밤마다 취선루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방 뒷골목에서 연홍의 몸종과 마주쳤지요. 아가씨가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몸종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홍이 몰래 전해달라고 한 말이었지요. 그럼 언제 만날 수 있겠소? 내일 밤 자시의 뒷문으로 오십시오.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장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홍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다음 날 밤 장훈은 약속한 시간에 취선루 뒷문에 나타났습니다. 몸종의 안내로 조용히 기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연홍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방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날 민대감에게 맞으신 상처는? 연홍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훈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지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낭자는 어떠십니까? 민대감이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삼은 저를 민대감님께 완전히 넘기려 하고 연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훈은 연홍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삼이 몸종들을 데리고 오는 소리였지요. 연홍이가 어디 있느냐? 민대감님이 찾으신다. 장훈과 연홍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발각되면 큰일이었지요. 장훈은 재빨리 창문 쪽으로 몸을 숨겼고 연홍은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대감님이 너를 부르신다. 어서 단장하고 나오너라. 월삼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연홍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월삼이 나간 후 장훈은 조용히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곧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는 동안 장훈과 연홍은 몇 차례 더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매번 위험을 무릅쓰고 만나는 것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지요. 장훈은 연홍을 만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때로는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행상으로 변장해서 기방 근처를 지나다니기도 했고
때로는 밤늦게 담을 넘나들기도 했지요. 연홍 또한 몸종의 도움을 받아 짧은 시간이나마 장훈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달밤 두 사람은 취선로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정자에서 만났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인적이 드물어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좋았지요. 연홍은 담요를 가져와 장훈과 함께 앉았습니다. 연홍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장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대감의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월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장훈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연홍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간절해 보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잎 소리만이 들렸지요. 장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 같은 몰락한 선비를 어찌 이토록 마음에 두는지. 연홍은 원하기만 하면 한성부의 어떤 양반이라도 만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연홍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훈이야말로 자신을 흉살의 아이가 아니라 빛이라고 불러준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님은 저를 흉살의 아이가 아니라 빛이라고 불러주신 첫 번째 분입니다.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연홍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를 저주받은 존재로만 여겨왔는데 공자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선함을 보아주셨습니다. 어찌 그런 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장훈은 연홍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연홍은 처음에는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장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았지요. 소생 또한 낭자를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매일 관상을 보며 사람들의 탐욕과 어리석음만 보아왔는데 낭자의 맑은 마음을 보고는 세상에 아직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지요. 연홍은 슬픈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자신은 기생의 몸이고 더구나 흉사를 타고난 몸이라 하니 장훈 같은 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장훈은 단호하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고 출생이 무엇인지 사람의 진짜 값어치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연홍의 마음만큼 고귀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요. 연홍은 장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대감이 자신을 완전히 소유하려 하고 월삼은 이미 거금을 받고 약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장훈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럴 수는 없다고, 연홍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연홍은 자신이 기생이라 저항할 힘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훈은 연홍의 턱을 살짝 들어 자신을 바라보게 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루를 알리는 소리였지요. 이미 자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늦으면 들킬 위험이 있습니다. 연홍이 아쉬워하며 일어섰습니다. 장훈도 함께 일어나며 연홍의 손을 다시 잡았지요. 낭자, 소생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무슨 약속을 말씀이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생이 반드시 낭자를 지켜내겠습니다. 연홍은 장훈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자님을 믿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연홍은 조용히 기방으로 돌아갔고 장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연홍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한 걱정도 커져갔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확고해졌습니다. 연홍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장훈이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만은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장훈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벗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도령이었지요. 이도령은 장훈과 달리 집안이 몰락하지 않고 여전히 한성부에서 중간 정도의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높은 관직은 아니었지만 호조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난관직을 맡고 있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알고 있었지요. 이도령은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성격 또한 온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지요. 장훈의 집안이 몰락했을 때도 변함없이 우정을 지켜왔고 어려운 때마다 은근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도령은 장훈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어요. 요즘 들어 장훈의 얼굴이 수심에 잠겨 있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지요. 이도령의 집은 북촌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지만 단아한 한옥이었어요. 운아, 요즘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봐. 이도령은 술상을 차려놓고 장훈을 정성스럽게 대접했어요. 장훈은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를 주저했지만 결국 연홍과의 일을 털어놓았지요. 이도령은 장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훈이 그토록 진심으로 한 여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그 연옥 낭자가 너에게 그리 소중한 분이라면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어. 이도령의 말에 장훈은 놀랐어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민대감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조정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이거든. 이도령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호조에서 일하다 보니 민대감의 권세와 성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요. 탐욕스럽고 잔인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 민대감 같은 자가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 허다하거든. 이도령은 장훈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조언했어요. 하지만 장훈의 의지는 확고했지요. 며칠 후 이도령은 은밀하게 민대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호조에서 오래 일한 덕분에 관청 안에 아는 사람이 많았고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지요. 조사 결과 민대감의 비리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관청의 곡식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기도 했어요. 또한 기방에서 기생들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지요. 이 정도면 포도대장에게 고발할 만한 증거가 충분해. 이도령은 장훈에게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장훈은 감격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지요. 너는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냐? 장훈아, 내일이 곧 내일이야. 벗의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 의리가 아니겠어? 이도령의 말에 장훈은 깊이 감동했어요. 이런 진정한 벗을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달았지요. 한편 민대감은 연홍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월삼과 은밀한 만남을 가진 후 더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지요. 이번 달 안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라. 연홍을 내 별장으로 데려와야 한다. 월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대감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요. 요즘 들어 연홍의 행동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연홍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장훈에 대한 마음은 날로 깊어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 연홍은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몸종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지요. 아가씨, 장훈 나리께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십니다. 연홍은 장훈의 메시지를 듣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장훈을 믿기로 했지요. 그러던 중 이도령이 수집한 증거가 마침내 포도청에 전달되었어요. 포도대장은 증거를 검토한 후 민대감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지요. 민대감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해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포도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민대감은 당황했어요. 누가 자신을 고발했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이도령이 워낙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고 있다. 더욱 조심해야겠다. 민대감은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혹시 자신을 질투하는 동료 관리들의 음모가 아닌지 의심했지요. 한편 장훈은 이도령의 도움으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곧 민대감의 악행이 드러나고 연홍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도령은 진심으로 장훈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어요. 진정한 벗의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지요. 두 사람의 우정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요. 이도령이 모은 증거들이 포도청에 전달된 지 사흘 후 드디어 포도청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포도대장은 민대감의 죄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리들을 발견했지요. 새벽 인시 포도청의 포졸들이 민대감의 저택을 포위했어요. 민대감은 잠에서 깨어 밖의 소란을 듣고는 창밖을 내다보았지요. 횃불을 든 포졸들이 대문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포도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저택 안까지 울려 퍼지며 체포 영장을 선포했어요. 민대감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으며 밖으로 나와 무례하다고 화를 냈지만 포도대장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관곡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죄목이 하나씩 읊어질 때마다 민대감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해갔어요. 결국 민대감은 쇠사슬에 묶여 포도청으로 끌려갔어요. 한때 권세를 누리며 백성들을 짓밟던 그가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되어 길거리를 끌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지요. 저게 바로 민대감이 아니냐. 관상쟁이의 말이 맞았구나. 탐욕에 눈이 먼 자는 결국 망하는 법이라더니 거리의 백성들이 수군거리며 민대감을 바라보았어요. 그 중에는 장훈의 모습도 있었지요. 장훈은 민대감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한편 취선로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대감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월삼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요. 민대감에게서 받은 거금도 모두 반납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월삼이 연홍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을 때 연홍은 민대감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월삼의 말에 연홍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기방 밖에서 장훈이 연홍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홍은 기뻐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장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장훈이 연홍의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을 때 연홍은 모든 것이 장훈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지요. 그 후 며칠 동안 한성부는 민대감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조정에서는 민대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했지요. 월삼 또한 기생들을 강제로 팔고
폭리를 취한 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장훈과 연홍은 한성부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어요. 이도령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지요. 연홍은 오랫동안 기생으로 살아왔던 자신이 평범한 안악내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장훈은 연홍의 착한 마음씨라면 어디서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격려했어요. 장훈의 말대로 연홍은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적응했어요. 아픈 사람을 돌보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연홍의 과거를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선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연홍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했지요. 저분은 정말 마음씨가 곱구나. 흉살의 아이라고 했다는데 오히려 우리 마을에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 같아. 장훈 또한 마을에서 관상을 보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돈을 받지는 않았지요. 대신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쌀이나 나물로 살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라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요. 연홍이 장훈의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을 때 장훈도 연홍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연홍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요. 그때 마을에서 이도령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장훈은 반가워했지요. 이도령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고 장훈은 보다시피 아주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며 모든 것이 이도령 덕분이라고 고마워했어요. 이도령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자신이 도운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뿌듯했지요. 한편 한성부에서는 장훈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어요. 관상쟁이가 권세가의 운명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사람의 값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고 했던 그 말이 맞았구나. 탐욕은 무너지고 사랑과 바름은 끝내 빛이 난다더니 사람들은 장훈과 연홍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흉살의 아이라고 불렸던 연홍이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서 서로를 아끼며 평생을 함께 보냈어요. 연홍은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진 부인이 되었고 장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지혜로운 선비로 기억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운명이라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